네, 이제 5장 일기층의 마지막 주제로서 통신망과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선 통신망하고 무선 통신망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유선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뭘 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서킷 스위칭, 그 다음에 패킷 스위칭,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제 TX 송신하는 쪽이 있고 RX 수신하는 쪽이 있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경로가 막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있을 거야. 막 여기 이제 그 라우터면 라우터, 교환기면 교환기가 막 이렇게 있겠죠. 뭐 여기도 뭐 달려 있고 뭐 막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RX까지 도달하는데 요 경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렇게 경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가 밖에 어떻게 갔다가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경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 설정하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이 서킷 스위칭을 하는 망을 우리가 이제 PSTN이라는 말을 부르게 되고요. 패킷 스위칭이 PSDN입니다. 그래서 PSTN이란 말은 이게 이제 퍼블릭 스위치 텔레폰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전화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화망은 유선 전화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PSDN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터넷망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블릭 스위치 데이터 네트워크, 이거는 텔레폰 네트워크 그렇게 구분이 되죠. 유선전화망에서는 이제 서킷 스위칭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망에서는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있었던 무선 통신망을 쭉 개괄하면서 그 무선 통신망의 특징이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무선 통신망에서는 서킷 스위칭이나 패킷 스위칭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지국이 있으면 내가 이제 어떤 모바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 기지국하고 통신을 하고 요 기지국과 기지국 간에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무선으로 상대방이나 어떤 통신을 한다 그러면 나로부터 상대방까지 직접 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에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나 혹은 음성을 보내고 이 기지국에서 이제 이 목적지 상대가 있는 기지국까지 데이터를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선으로 날립니다. 그러니까 무선 구간은 여기밖에 없죠. 여기하고 여기. 그죠? 거기밖에 무선 구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스위칭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 통신망은 무선 통신 그 링크는 이제 스위칭은 유선에서 주로 이제 그 행해지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선망이 이 타는 유선망이 인터넷망을 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전화망을 탈 거냐 전화망 이 전화망도 무선 사업자가 간 무선 전화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선망이 있을 겁니다. 유선망이 이제 KT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집전화. 그러니까 집전화와 그다음에 이동통신 전화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유선망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한다? 네, 요 서킷 스위칭을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킷 스위칭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유선 통신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선 통신망. 유선 통신망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회선 교환이라는 거, 서킷 스위칭. 그다음에 이제 패킷, 요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패킷 스위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메시지 스위칭이라고. 근데 이제 아마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서킷하고 패킷 스위칭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서킷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하는 두 상대가 있다고 칩시다. 보내는 쪽을 TX라고 하고 받는 쪽을 RX라고 하고. 자, 이럴 경우에 얘 두 개 사이의 경로를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TX하고 RX 아주 옛날에는 전화기를 다 1대1로 연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RX 쪽에 이제 누구네 집, 순이네 집, 철수네 집, 영희네 집 이렇게 있으면 네 집하고 다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TX 쪽에는 전화기가 3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영희네 집 거는 거, 철수네 집 하는 거, 이건
영수 내집 전화 걷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여기 써놨습니다. 전화기가 발명된 초기에는 전화번호를 누르는 단추가 없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1대1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는 게 결국 수신자까지 경로 설정을 위한 번호거든. 수신자의 주소거든. 수신자의 주소를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전화번호 전화기마다 수신자가 하나씩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열고 그냥 들고 전화를 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10명의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각각 10대의 전화기가 필요하다는 조금 뭐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입하게 되냐면 이제 교환기라는 걸 도입하게 돼요. 교환기는 뭐냐면 이 TX가 있고 여기 RX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교환기를 하나 두는 거죠. 그래서 TX가 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RX도 일로 연결되어 있고 철수네, 영희네, 뭐 여기 누구네,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TX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는 거죠. 야, 나 지금 철수네랑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이 교환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을 메뉴에서 여기서 일로 연결해주고 영희네랑 하고 싶어 그러면 일로 연결해주고 뭐 또 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뭐 그쪽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 교환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TX의 입장에선 전화기를 세 대를 둘 필요가 없죠. 한 대만 있으면 되죠. 누구네랑 전화를 하든 그냥 한 대 갖고 다 통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교환소에서 이걸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거기 이제 이쪽 내 전화에 대한 소리를 듣고 아 누구네 영이네 알았어 그리고 여기다가 꼽아주고 있죠. 연결해 주는 거죠 중간에. 그 수동식 전화 교환 시스템은 교환원이 전선을 바꿔 꽂음으로써 상대방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전화기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교환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요 전화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화국. 그 지역마다 전화국이 다 있었어요. 우체국 따로 있고 전화국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죠. 각 뭐 동마다 있던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옛날에 지금의 KT예요. KT가 옛날에 전화국을 다 총괄하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가 아니라 저거였죠. 국가 기관이었죠. 서킷 스위칭이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전화원이 이렇게 꼽아주는 거 그게 서킷 스위칭이에요. 회로를 갖다가 전선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방식이다. 이게 서킷 스위칭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서킷 스위칭은 맞긴 맞는데 이제 수동식이죠. 사람이 직접 해주는 거. 이거를 자동화를 시키면 교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화번호를 누름으로써 그 누른 전화번호를 갖고 아 이게 어느 쪽으로 통화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해갖고 선을 따다닥 연결해주면 그게 이제 자동식 전자식이죠. 전자식 회선 교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식 교환기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TDX라는 거, TDX라는 이제 그 80년대인가요? 70년대인지 80년대에 개발된 건데 이 전자식 교환기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번호에 해당하는 선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전자식 교환기 있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A 전화기에서 B 전화기로 전화기를 걸려면 우리가 이제 그 저걸 하죠. 그 전화번호를 누르죠. 그럼 누른 전화번호에 따라서 따르릉 하고 울리기 전까지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으면 경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일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걸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한테 가려면 아 요렇게 연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갖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콜, 셋, 업이라고 부릅니다. 콜을 설정한다라고. 그러니까 설정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죠. 이해되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를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콜을 셋업해주는 장비가 바로 전자식 교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 회선 교환 방식을 요걸 이제 회선 교환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를 회선 교환망.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선 교환망이 PSTN입니다.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이게 지금 현재의 유선 전화망이에요. 이거의 이름이 PSTN인 겁니다. 이 PSTN에는 기본적인 전자식 회선 교환 방식에다가 콜 셋업 기능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시간 과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면 독점적으로 이 선로를 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로를 쓰는 거에 대한 과금을 해줘야 돼요. 그 과금까지를 포함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PST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PSTN. PSTN. 요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PSD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면 이건 Public Switched Data Network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이 PSDN이 되는 거고, PSTN 이건 현재 전화망. 이게 바로 PSTN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STN의 기본적인 경로 설정 방법은 회선 교환이다. 회선 교환, 서킷 스위칭이다. 이 사실, 서킷이라는 게 회로입니다. 회로 스위칭, 회로 스위칭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교환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패킷 교환망. 이게 이제 서킷 스위칭이 서킷에서 서킷을 갖다가 교환을 한다. 서킷 SWT CHING죠. 예. 서킷 스위칭이다.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패킷 스위칭입니다. 서킷 스위칭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적인 회로를 갖다가 미리 다 콜을 셋업을 해 놓는 거죠. 그게 서킷 스위칭이에요. 패킷 스위칭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를 다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어쨌든 뭐 패킷 교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킷이에요. 패킷, 서킷이 아니라고. 패킷은 뭐죠? 이거를 왜 프레임 교환망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패킷 교환망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만 봐서도 패킷이라는 게 3계층에서 쓰이는 거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패킷이니까. 프레임 스위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2번 라우터를 보자고. 2번 라우터는 이쪽으로도 경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경로가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 근데 A 호스트가 이쪽 라우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 A 호스트가 보낸 패킷이 여기 왔으면 일로 보내든 요로 보내든 한 군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요게 2번 라우터는 아니고 그냥 라우터입니다. 요 2라고 하는 거는 요 경로의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2번에 왔어. 그러면 1로 보낼 수도 있고 2로 보낼 수도 있고 1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자,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목적지는 요 B 호스트입니다. 요걸로 보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한 홈만 건너가면 되니까. 그죠? 아,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게 뭐 일로 보내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 홈만 가면 되니까. 이걸 한번 뛰어넘어가는 걸 홉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홉을 뛰어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 0번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일로 가면 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로 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방식으로 요 라우터가 요 패킷을 자동으로 넘겨주는 거죠. 다음 라우터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이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뭐 스위치를 연결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 다 연결돼 있고 내가 그냥 패킷을 어느 쪽으로 보낼 건가, 라우터가 어떻게 패킷을 어느 쪽으로 보낼 건가만 결정을 하면 돼. 패킷이 여기 왔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이 이제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일로 왔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보내야 되죠. 이쪽으로 와서 갖고 이 목적지에 와서 일로 가겠죠. 그러면 B 호스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길이 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길로 패킷을 던져 넣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음성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트림이 컨티뉴어스한 스트림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킷이 요 놈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패킷은 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지에 도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디지털이라는 게 장점이 뭐냐면 그걸 다 수집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하면 되죠. 수신기에서. 그죠? 거기 순서 번호라는 게 다 있거든요. 이게 1번 패킷, 2번 패킷 이런 거를 번호를 붙여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번이구나, 이건 2번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패킷 스위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화기로 전화를 걸 때 그냥 전화가 있고 카톡 전화가 있어요. 카톡 전화. 그냥 전화는 뭐냐면 PSTN을 거쳐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전화 네트워크라는 거죠. 카톡 전화는 뭐죠? 이건 PSDN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킷 형태로 바뀐 다음에 간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지연이 발생, 지연. PSDN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카톡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거야.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지연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상대방 전화하는 게 좀 늦게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잡음도 많이 좀 껴있고. 근데 PSTN 같은 경우는 오직 전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지연이 없고 잡음도 적게 섞입니다. 근데 PSTN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섞이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PSTN과 PSDN의 차이를 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설명했으니까 여기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보고라고 했어요. 그냥 IP 주소를 본다는 얘기는 패킷은 3계층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 헤더에 보면은 IP 주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3계층의 주요한 업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IP 주소를 갖다가 첨부하는 거죠. 헤더에다가. 그 헤더를 까보면 IP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라우터 입장에서 어떤 패킷이 딱 도달하면 이 앞에 있는 헤더를 까서 거기 IP 주소를 봅니다. 그 목적지가 이쪽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가장 효율적이려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걸 자기가 다 연산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이 패킷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라우터가 패킷을 어느 선으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모이면 경로가 된다. 즉, 이 라우터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 라우터는 이쪽, 이렇게 하면 경로가 이제 설정이 딱 요로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특징 때문에 인터넷은 패킷 교환망이라고 부른다. 네, 인터넷은 패킷 교환망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화망은 서킷 교환망입니다. 회로 교환망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전자식 교환기가 라우터로 바뀌는 거죠. 라우터. 그럼 이 라우터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 교환기를 정부에서 전화국이라는 걸 둬서 이제 이걸 갖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KT가 하고 있고. 그럼 이 라우터는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이거는 랜을 구성하려고 하고 그 랜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를 원한다면 회사마다 라우터를 하나씩 다 둬야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중간에 이렇게 라우터가 이게 딱 괜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아래 랜이 있죠. 이 아래도 랜이 있고, 그죠? 요것도 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법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랜을 라우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우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우터는 누가 설치하냐면 그 LG나 이런 데서 U+에 설치를 하고 여기서 선을 뽑아갖고 이 호스트 하나에 연결을 해주는 게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PP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결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차차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라우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전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그램 방식도 존재한다.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이거를 아까 경로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는 기본적인 이런 경로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로 설정 자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경로 설정하는 걸 TCP라고 하고요. 경로 설정 안 하는 걸 UDP라고 합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라고 합니다. UDP는 그냥 뿌리는 거야. 그냥 뿌리면 라우터에서 어쨌든 그냥 뭐 목적지는 아니까 IP 까보면 목적지는 아니까 그냥 패킷별로 그냥 쭉쭉 그냥 전송해주는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보 방식 혹은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차 얘기할 건데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통신을 시작한다는 합의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데이터 전송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SF 과학 만화 중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그램, 제목이 데이터그램이야. 그 데이터그램은 뭐냐? 어떤 패킷이 인터넷망에서 길을 잃은 거야. 길을 잃었다는 얘기가 이 라우터가 일로 보내고 얘가 일로 보내고 요게 일로 보내고 얘가 일로 보내고 다시 얘가 일로 보내고 목적지에 최종적으로 도달하지 못해서 미아가 돼버린 거지. 미아가 망 내에서 미아가 돼갖고 결국 무한히 네트워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그램이 있는 거지. 그죠? 걔의 어떤 인격이 있어갖고 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막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진짜로. 뭐 시대를 앞서갔던 옛날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라이프타임이라는 그 헤더가 있어요. 헤더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네트워크에 머물다가 그 라우터에 어떤 라우터에 도달하면 라이프타임을 세서 라이프타임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인터넷망에서 그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면 그거 다 삭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건 실제로 가능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콜 셋업이 없으므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길로 패킷이 그냥 이동한다. 그렇게 됩니다. 패킷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순서가 뒤바뀌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콜셋업이라는 콜셋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IP 쪽, 그 라우팅 쪽에 들어가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패킷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순서가 뒤바뀐다.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퀀스 넘버라는 게 다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가 있어서 그 넘버에 옳지 않게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면 그럼 이제 수신기에서 그걸 다 수집을 해갖고 그 시퀀스 넘버에 맞게 순서를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화망과 인터넷망 두 가지, 여기 PSTN, 요거는 PSDN, 요 두 개를 DN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주체가 분명하다. 이건 PSTN이죠. 전화망. 여기 이제 KT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NTT고요. 자, 미국은 어딘가요? 미국은 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뭐지? AT&T. 이 AT&T죠. 그리고 인터넷망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 저기 라우터 같은 경우 다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송된다. 교환기를 관리 주체인 KT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걔가 딱딱딱딱딱 그냥 맞춰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 인터넷망은 라우터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협업합니다. 실제로 목적지 주소, 뭐 라우터 주소 이런 걸 갖다가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야만 IP 주소를 딱 보고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콜 셋업을 필요로 한다. 통해 이동 경로가 정해진다. 이건 최대한 빠른 길로 패킷을 전송한다. 라우터끼리 협업에 의해서 어느 그 경로가 가장 빠른지를 미리 데이터를 다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라우터는 지금 열심히 주변 라우터한테 물어봐서 딜레이가 얼마나 생기고 그리고 그 상대 라우터의 주소가 뭐고 하는 걸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정해진 경로는 공유를 할 수가 없다. 공유 안 되죠.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가 공유를 하면 혼선이 일어나는 거죠. 라인이 딱, 그 서킷이 딱 설정이 돼 있으면 경로에는 그 누구도 이제 거기 침범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선이 패킷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 칩시다.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래갖고 A가 B로 보내.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 그러면 얘가 경로 설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다. 근데 C도 D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통적으로 여기 이용하잖아. 공통적으로. 그죠? 여기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요 라우터에서 이게 겹치지 않게 TDMA를 잘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모든 선을 패킷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데이터의 안정적 전송이 가능하다. 이제 음성 데이터 회선 교환망은 PSTN망은 안정적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망은 안정성보다는 네트워크 효율성,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겠느냐에 좀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PSTN 같은 경우에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상대의 목소리가 늦게 들리고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망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한번 카카오톡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약간 늦게 상대가 전화 음성이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무조건 순서대로 도착한다. 당연하죠. 같은 경로를 타니까. 가끔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다른 경로를 타다 보니까 그런 경우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면 어떡하냐? 재전송 요구하면 되죠. 뭐. 다시 해줘. 네 거 사라졌어요. 그러면 되지. 재전송 요구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화망과 인터넷망의 비교를 한번 또 더 해보겠습니다. 콜 셋업이 필요하냐? 전화망은 필요하다. 인터넷망은 필요 없다. 이게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거에 맞진 않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셋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데이터의 경로가 항상 같은 경로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같은 경로를 이동하는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망은 아닐 수도 있죠. 데이터가 순서대로 도착하는가? 이건 무조건 순서인데 이거는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가? 절대 공유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공유가 가능하죠. 중계기가 고장나는 경우 통신이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A라는 송신기하고 B라는 수신기 사이에 연결된 라우터가 그물망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난다고 해도 우회를 하면 돼요. 다른 라우터로. 약간 시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없죠. 시간 사용으로 과금하는가? 맞죠? PSTN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과금이 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데이터 양으로 과금을 하는 거죠. 데이터 양.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 양으로 과금하는가? 이건 아니에요. 데이터 양 과금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망은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과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설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설망은 뭐냐면 이제 어떤 망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내가 보내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내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국민은행을 생각해 보면 국민은행이 이제 전산센터가 서울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이제 모든 그 지점의 어떤 그 계좌 내용을 이제 일에 한 번씩 그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그것을 이제 받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서 매일 그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보낼 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용자가 그 데이터에 접속을 못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꾸미는 거예요. 백본을 자기네들이 깔아가면서. 근데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국민은행은 은행이지 네트워크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VP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축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서는 VPN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한 그 가상의,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설망이 아니라 가상의 사설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패킷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어떤 프로토콜을 부과해서 다른 어떤 사용자가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용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전용망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설망이라는 걸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설치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구축된 사설 네트워크를 우리가 VPN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냥 사설망을 아예 설치를 하든가. 실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주 근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 뭐 사설망이 설치된 데가 대표적으로 발전소나 SOC 같은 거, 뭐 원자력 발전소 특히 이런 경우에는 해킹에 무지하게 해킹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물리적으로 끊어놓고 지들끼리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한 얘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일단 일반적인 프라이빗 네트워크고요. 퍼블릭망이 아니죠. 퍼블릭망이 아닌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VPN이라는 건 가상의 사설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망을 물리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가상의 망인 것처럼 꾸며주는 거죠. VPN은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가상 회선, Virtual Circuit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설망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IP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무선 통신망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선 통신망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과거의 무선 통신망은 이제 뭐 가장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무선 호출기라는 게 있었죠. 이 무선 호출기 삐삐라는 겁니다. 비퍼라는 거 삐삐.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가 쭉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용으로 만들어진이 아니라 가장 처음 만들어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 무선 통신 시스템이고요. 일정 양의 숫자를 전송할 수 있는 단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신만 가능합니다. 전화번호가 수신이 되면 얘가 부르르 떨리죠. 그러면은 어떤 전화번호에서 나한테 빨리 전화를 걸어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거는 거죠. 이 옛날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거죠. 이거 음식 주문하고 기다릴 때 저것도 비퍼죠. 호출기 삐삐. 숫자만 전송할 수 있고 문자는 전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삐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작은 데이터량의 그런 데이터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숫자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초기 이동통신 서비스에는 이제 PC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전 장표에서도 우리가 삐삐라는 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시험지 낼 때 그 뭐 비퍼 호출기 그 시험지 낼까요? 안 내겠죠, 당연히. 그죠?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PCS 내겠습니까? 안 내죠. 옛날 거. 이거 다 철진한 건데. 그냥 한번 보자는 거예요. 1984년에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아날로그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SK죠. 상당히 고가라고 했죠. 그 뭐 자동차에다 이렇게 안테나 길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러다가 1997년에 CT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CT폰은 발신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 조합이 이제 삐삐하고 CT폰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삐삐로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급하게 연락해야 되면 CT폰으로 전화하고. 근데 CT폰은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중 전화 박스 근거리 뭐 50m, 100m 요 사이에서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CT폰이 지금 무선 통신 시스템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공중전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나름 좀 팔렸어요. 저 CT폰이 꽤 팔렸어요. 그리고 CT폰 중에 이제 좋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삐삐하고 CT폰이 하나로 엮여 있는 거. 그거 참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좀 샀어요. 저 CT폰을. 근데 저게 이제 3년 정도 만에 적자를 내고 사업을 이제 접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PCS가 바로 공급이 됐습니다. PCS는 그냥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음성만 가능한 그런 휴대폰이 공급됐죠. 그 당시 이제 나온 게 뭐 걸리는 걸리버, 이 현대전자에서 나온 거. LG는 사이언. 그 다음에 삼성은 애니콜, 그죠?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PCS는 일반 이동 통신보다는 통신 품질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거의 안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하고 수신, 발신, 문자 서비스까지 가능한 완전한 휴대폰이었다. 그러니까 수발신이 되고 문자 서비스까지 되고 요금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요, PCS 사진이 아니라 요 1세대 겁니다. 1세대 아날로그 통신 서비스 그때의 이제 그 전화기고요. 이거보다 훨씬 컴팩트했습니다. PCS는. 그래서 이제 막간의 세대별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제 1세대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1984년에 나온, 우리나라가 84년이에요. 이미 모토로라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아마 그 이동통신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80년도 뭐 그때인가 70년도 80년대에 도입이 됐을 거예요. FM 라디오와 같은 FM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음성만을 전송할 수 있게 하는 1세대 통신 시스템이 나왔었고, 2세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는데, 유럽식이 GSM이고요. 미국식이 이제 CDMA입니다. CDMA. 이제 이게 CDMA가 한국식이 아니고요. 미국식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가 거기 이제 조금 참여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그 CDMA를 한번 실험해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같이 CDMA 기술을 상용화를 시작했고 가장 처음에 포설된 데는 우리나라가 맞죠. 어쨌든 이 첫 번째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이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시험지 낼 수도 있습니다. 예,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지털 1세대와 2세대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선이죠. 그래서 코드 분할 방식 CDMA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히 이제 음성하고 단문 메시지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PDA라는 게 있어요. PDA.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개인적인 디지털 비서 이렇게 되는 거죠.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이런 게 있고 전화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DA는 뭐 무선 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했어요. PDA를 통해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두 개 합친 거죠.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 요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한 무선 통신 방식의 이름이 3G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아이폰이 여기 출연함으로써, 이게 이제 언제 출연했냐면 2007년 정도 같은데, 2007년, 8년. 뭐,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출연함으로써 정말 세상이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은, 이게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폰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이 문제는 뭐냐면 애플은 망을 까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단말만 만들고 있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단말만 만들고 있다고. 망에 기여한 바가 없어. 지금 망 까는 거는 KTF? 뭐야? LG나 KT나 아니면 그 SK 같은 데서 망을 지들이 다 돈 내갖고 깔고 있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 뭡니까? 저걸로 여러분들이 매월 내는 그 전화비로 그거를 갖다가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전화비 그거 원가 얼마냐?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게 단순히 통화를 하는 그 비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망 까는 비용이나 망 까는데 돈 많이 들거든. 근데 그거를 다 하고 있거든. 그 세 개의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히 전화비 갖고 이게 뭐 싸냐 비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또 이런 얘기하면 회사 편들어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4G입니다. 4G. 그래서 고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무선 데이터 통신이 아니라 고속으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짐으로써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죠. 제대로. 그런데 여전히 데이터만 빨라졌을 뿐이고 음성은 3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G는 최대 20Gbps. 그러니까 속도가 4세대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훨씬. 그런 시스템이 이제 새로 출연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뭐 이거는 음성을 뭘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성은 여전히 3G일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은 뭐 이제 바뀔 이유가 없어요. 사실 거의 기술적으로는 포화가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 통화는 그냥 3G로 가고 데이터에 대해서만 아마 4G나 5G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별도의 어떤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우리는 이제 셀룰러폰. 이 셀이라는 게 뭐냐면
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벌집 모양, 요 하나를 셀이라고 해요. 이게 원형으로 보통 그려져야 되지만 원형으로 그리면 이제 겹치죠. 이렇게 겹치니까 이제 육각형 셀로 그려서 모든 이 2차원 평면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통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으로 표시를 우리는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기지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모바일이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셀과 셀 사이가 연결되어 있죠. 이거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유선입니다. 유선. 무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선 아니고 유선입니다. 자, 유선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집 전화, 여기 집이 있어. 집에 있는 집 전화에 연결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요 기지국에서 뭘로 연결되는 거죠? 예, PSTN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끼리의 통화는 자체적인 3G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 집 전화로 걸 때는 PSTN을 경유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KT가 갖고 있는. 그래서 PSTN으로 접근할 때는 이제 KT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할 때가 가격은 더 비싸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핸드폰끼리 전화할 때보다. 근데 뭐 그런 거 퉁쳐갖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다 동일한 요금을 받기는 하죠. 근데 원가는 그게 더 비쌀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셀이다. 그러니까 셀마다 기지국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바일과 기지국각만 무선이다. 내가 이제 어떤 기지국이 있으면 그 기지국에서 속해 있는 모바일, 내 핸드폰, 내 스마트폰 그 경로까지만 무선이고요. 기지국에 일단 신호가 잡혀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유선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을 셀룰러폰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보면 저희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모든 휴대폰에는 자신의 전화기가 등록되어 있는 기본 기지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핸드폰을 개통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뭐랄까 출생지 본적이 잡혀 있는 거죠. 내 휴대폰의 본적이 어디에 딱 한 기지국에 등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본 기지국의 역할은 등록된 사용자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핸드폰을 딱 켜면 원래 여기 그림에서 이 기지국에 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제 핸드폰 여기 한 이쯤 합시다. 여기서 핸드폰을 켰다. 그럼 얘가 연결해서 너 본적지가 너인 어떤 핸드폰이 여기서 내가 지금 위치한 기지국에서 켜졌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 기지국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의 휴대폰이 이동하면 추적해서 사용자가 현재 어느 기지국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야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라우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면 데이터는 기본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그런 다음에 기본 기지국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가 머물고 있는 기지국으로 넘겨주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개통을 뭐 할 때 서울에서 개통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개통하는 게 좋고 천안 사람은 천안에서 개통하는 게 좋죠. 주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죠. 개통을 제주에서 하면 썩 좋지는 않겠죠. 제주도 갔다 오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휴대폰이 온이 되고 또 오프가 되고 이제 온이 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휴대폰과 기지국 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 여기 장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해서 위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핸드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내 본적 기지국에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휴대폰과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주기적으로 얼라이브 신호를 기지국으로 보내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계속 밝힙니다. 나 여기 있거든 하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지국으로 OK 신호를 받아요. 기지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본적지에 있는 기지국이 내 위치가 어딘지를 항상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전화기를 켜면 휴대폰이 웨이크업 신호를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잠 잘 자고 일어났어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꺼질 때도 휴대폰 나이라는 신호를 나이 신호를 보내면 기지국으로부터 OK 신호를 받아. 그런 다음에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를 사게 되면 그냥 핸드폰이 알아서 막 경로 설정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지국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 항상 내 휴대폰을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켜졌다, 꺼졌다,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어느 기지국에 위치해 있다 라는 걸 갖다가 항상 기지국에 고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오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핸드오버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굳이 그냥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전화 통화하면 되지? 왜 굳이 뭡니까? 기지국에 접속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느냐? 아,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통화하면은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그냥 인터넷 전화를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죠? 기차를 탔을 때도 가능해야 되고, KTX를 탔을 때도 가능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기지국, 이제 하나의 셀의 기지국이 첫 번째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기지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쯤 이동할 때는 얘가 이 기지국에 속해 있지만, 여기서 한 요 절반 정도, 요때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요 기지국에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지국이 내 신호를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설사 통화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적지 기지국에 계속 내가 얼라이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면 계속 기지국이 잡아야 돼요. 내 핸드폰을, 내 스마트폰을. 통화할 때는 더더욱 잡아야 되고, 통화할 때 만약에 이게 제대로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중간에 전화가 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지국과 기지국을 넘나들 때 연속해서 이 기지국으로부터의 내 전화가 이 기지국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거를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핸드오버. 그러니까 이동 중에도 통화가 연속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오버라는 그런 기술적 요건이 필요한 거죠. 셀에서 다음 셀로 넘어가는 것은 핸드오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핸드오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국가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저 일본 이렇게 갖고 일본으로 넘어갈 때 그건 뭐라고 불러요? 핸드오버가 아니라 로우밍. 로밍은 뭐예요? 로밍은 사실은 로밍이라는 게 원래 정의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 간에 넘어갈 때가 로밍이에요. 우리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일본에서는 뭐 NTT나 이쪽 신호를 받겠죠. 아니면 소프트뱅크나 뭐 이런 쪽의 통신 회사의 기지국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일본에 가서도 우리가 KT 기지국에 접속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로우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에 있다가 SKT로 넘어갔다. 그것도 로우밍이에요. 그렇게 허용을 하진 않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서비스 회사를 넘어가는 건 로밍. 근데 로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 중에 통화가 연속적으로 가능하게끔 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죠. 그러나 동일한 회사의 셀에서 셀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오버, 국가가 국가를 넘어갈 땐 로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